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왜? 쇼핑하는데 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골라줘봐.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왼쪽. 아 진짜. 엄마 또 왜? 잘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다들 로밍 요금 걱정은 안 해? 로밍? T로밍으로 다 준비해놨지. 한 명만 바로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 추가하면 온 가족 데이터 공유부터 온 가족 바로 통화 문자까지 무료 해해 혜택 봐줌.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링티를 마십니다. 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 간편하게 마시는 겁니다. 링티. 7월 19일 수요일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무덥고 습한 날씨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건강의 기본은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잘 자는 거죠. 이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네. 식후 습관만 잘 유지해도 건강관리에 좋다고 하죠. 맞습니다. 식사 뒤에 양치질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입안에 산과 당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양치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 후 바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네. 특히 커피는 식도 아랫부분을 느슨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에 커피나 차를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닝와이드 3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다급히 달려갑니다. 뒤이어 구급차까지 도착하는데요.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6시쯤 안 돼서 뭐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비명 소리랑 따닥따닥 뛰어다니는 소리만 나서 제가 깼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계단으로 내려와봤자 뭔 소리가 나서 계단 내려와봤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피가 이렇게 있고. 새벽에 일어난 소라는 다름 아닌 스토킹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둘이 교제하던 사이였어요. 여자분이 이제 그 남자한테 그만 만나자고 이제 이별 통보했거든요. 올해 2월까지 연인이었던 두 사람. 하지만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폭력성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는데요. 결국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신고가 없었거든요. 뭐 남자가 연락도 없고 자기가 위험한 것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7월 13일 날 스마트워치를 모셔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4일 후에 그 사건이 발생.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변을 당한 피해자. 엘리베이터 쪽에 숨어있던 가해자는 출근하던 피해자와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는.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살려달라는 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좀 있다가 옆집 할머니가 막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 병원에 이송된 뒤 결국 숨졌는데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차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그리고 개별적인 살인죄, 그리고 보복 목적 살인죄 세 가지가 모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유기징역의 경우에 30년 또는 50년의 형을 선고할 수가 있고 무기 또는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최근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잠정 조치로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개정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워치만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결국 가해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전혀 모르고 있거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혹은 그 접근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되풀이되는 사건이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한 여성이 보입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뒤를 쫓는 듯 하더니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는데요. 범행 현장을 조사한 결과 흉기까지 발견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8일 상가 건물 뒤편을 서성거리는 남성.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수상하네요. 네. 그리고 한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내려옵니다. 뒤도 안 보고 달려가는 여성. 그리고 인근 가게로 급히 들어가는데요. 여성분이 이제 이쪽으로 문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시자마자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이제 뛰어서 털썩 주저앉으신 거죠. 여성분이니까 싸우고 오지는 않았을 거다. 어디서 맞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뒤이어 나온 남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건물 사이로 사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발견한 시민들은 그 뒤를 쫓아 주저없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요 주유차. 여기요? 네, 요 주유차 뒤에서 살 나오시는 거예요. 차 뒤에 숨어있던 모습이 눈에 띄었고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나는 아니다. 왜 나를 갖고 그러냐 하는데 손등을 보니까 약간 핏자국, 상처가 있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잡혀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성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러던 와중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성을 공격한다는 소방 공동 대응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범행 때 사용된 손수건이랑 혈흔이 묻어 있었고 가도가 여기 놓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혈흔과 함께 피해자의 입을 막은 손수건과 흉기가 발견되었는데요. 피해자는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평소 알아둔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해자는 흉기를 준비해 강도 범죄를 계획한 겁니다. 단순 폭행으로 사건 처리가 될 뻔했는데 강도로 이게 밝혀졌다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덕분에 피해자를 쉽게 검거할 수 있었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생각합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에 반응한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검은색 차량. 그 뒤를 경찰이 바짝 쫓습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차만 남겨두고 운전자가 사라졌는데요. 계단을 오르며 살펴보던 경찰. 이제 남은 곳은 옥상 하나뿐. 문을 열고 진입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굳게 잠겨있는 옥상 창고가 수상해 해당 건물 주민에게 확인해봤는데요. 문 원래 잠가 놓으세요? 열려 있어요? 다시 창고를 향해 가던 바로 그 순간 무언가를 발견하고 재빨리 달려갑니다. 곧이어 체포되는 도주자. 도대체 왜 도망친 걸까요? 사건 발생 3시간 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시민분이 112 음주운전 신고 주셨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차는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술을 먹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이제 철수하고 관제센터에서 계속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관제센터에서는 해당 차량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서 한 3시간 정도 뒤에 나와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주시를 했죠. 그러다 포착된 결정적 장면. 운전자가 만취한 듯한 모습으로 운전석에 탑승한 겁니다.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취 상태로 보였어요. 그러다가 운전하고 같이 바로 112에 신고해서. 이를 전달받은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 음주 차량에게 접근하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속력을 내며 도주하는 차량. 한낮에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빠른 속도로 경찰을 따돌리며 도로를 질주하더니 이번엔 골목 사이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데요. 빠르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주자. 그리고 약 2분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도주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알고 보니 곳곳에 있는 CCTV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관제센터에서 이제 계속 저희랑 공조가 되니까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차량을 버리고 도망간 음주운전자는 건물 층층 옥상 창고 안에 숨어 있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뒤를 쫓은 경찰에게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0.176. 저가 이력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 팔하면서 내가 한 번 더 살고 나오면 되지 뭐 주차장에서 그러는 거야.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CCTV가 범인 검거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데요. 음주나 뭐 절도나 이런 거는 80~90%는 거의 다 잡는 것 같아요.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저지른 범죄. CCTV와 경찰은 끝까지 범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시 대피한 사람만 총 12,709명, 이 중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5천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만도 50명에 달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폭우 피해, 과연 막을 수 없는 재난이었을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집중호우. 오송 지하차도로 침수 사망자만 14명, 전국 산사태 사망자 18명 발생 등 수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제방유실이 침수 피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금강역 충청권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저게 물이 찼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라고 보면 돼요. 전부 다. 거기. 지금 저기서 터진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지금 저쪽에 그 터진 흔적이 보이거든요. 보세요. 예. 제방유실로 마을 일대가 잠겼던 청양군 복구가 한창이었는데요. 가까이서 와보니까 더욱더 이제 심각한데, 금강지천에 터진 제방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일대가 전부 물에 잠겼었거든요. 보면 이 위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흙이 다 묻어 있죠. 이 둑이 터진 후 15분 만에 인근 하우스들이 대부분 잠길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는데요. 친구네 소가 160마리 지금 떠가지고서나 다 인기 우리 쇼. 미처 비를 피하지 못한 가축들의 사체도 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소 사체가 3마리입니다. 이 축사에서 소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발버둥 치니까 또 이 안으로 막 빠져 들어가고. 청양군에서만 약 2,000마리 정도의 소가 폐사했는데요. 추정 피해액 312억.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다시 들려오는 비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청양뿐 아니라 논산과 익산도 하천에 제방이 뚫리면서 마을 일대가 생겼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 앞쪽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나 직접 하우스 안을 살펴봤는데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쪽 보세요.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 물은 서서히 빠지고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기만 합니다. 여기가 무슨 밭이에요? 상추요. 이 물이 빠져나가 뻘이 된 밭. 농작물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치울 엄두도 안 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지금. 금강지류 삼북천 제방유실로 수해 피해를 입은 익산.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서는 그렇지 눈물도 안 나네. 너무 저기한 상황이. 닷새간 500mm의 강수량을 기록한 익산 역시 금강에 지천이 흐르는 곳인데요. 금강에서 물이 이쪽으로 또 들어왔어. 청양, 논산, 익산 모두
금강유역 지천과 하천을 끼고 있는데요. 하천에 제방이 뚫리면서 마을 일대가 잠긴 겁니다. 모두 보신 것처럼 제방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파이핑 현상이더라고요. 제방을 산하면은 흙이잖아요.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생긴 물길이 커지며 흙을 긁고 내려가게 되고요. 결국 이 제방 붕괴로 이어지는 건데요.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제방 붕괴가 됐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또한 파이핑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탐문 조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제방이 터지기 전 주민들은 꾸준히 사전 점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구하고 차일피일 밀다가 이렇게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보장이 났으면 수리를 하시든지 이번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은 또 내년에는 또 농민들은 또 그거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4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됐던 이번 집중호우, 제방을 사수하기 위한 대비책은 없었을까요? 지자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제방이라는 게 뭐 100년면도 200년면도 제방이 다 싼 거라서 이거를 미리 뭐 유실되거나 우리가 복구를 했겠죠. 개수가 안 된 제방이라면 저희가 뭐 위험한 데나 뭐 발해 사태나 뭐 하겠지만 이건 완성된 제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방이 뚫리는 사고는 50년 만에 처음이라는 주민들. 막막한 마음을 함께 전하는데요. 지금 7년 차인데도 막막한 거예요. 저 올해 안에 이게 복구가 돼서 다시 작물을 들어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고. 야속하게도 멈출 줄 모르는 비에 복구 작업마저 임시 방편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쪽은 서로 붙대고 건강한 주민이니까 지금 20만 제방만 능력 주시고 임시로 이것도 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많아지면 또. 반복되는 폭우 피해 역대 최악이라는 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재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다시 한번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큰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8일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헤이리인 듯 하늘을 뒤덮은 건 비구름입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 북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우기가 찾아오면서 인도는 연일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주로 이제 비가 안 많은 국가인데 근데 이번에는 예외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기존에 한 10배 이상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룻밤새 160mm가 넘는 비가 연달아 내린 인도. 낙석과 산사태 등으로 인해 1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수도 뉴델리를 가로지르는 겐지스 강 지류, 야무나 강의 수위 또한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कभी ऐसा देखने को नहीं मिला जैसा आज मिला। अभी इतनी गाड़ियां बंद हो गई हैं कि थोड़ा पानी तक सारी गाड़ी डूब चुकी है ये। यहाँ तो समुद्र बना हुआ है पूरा, पीछे एक गांव है वहाँ पे लाखों लोग रह रहे हैं। 여름이 되면서 뜨거워진 대륙을 향해 인도양의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생성되는 몬순 기운. 지형과 대기 상태에 따라 인도에 많은 비를 뿌리는데요. 올해 역시 연평균 강수량을 넘는 비가 내리면서 현재까지 624명이 사망하고 한화 2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가 올 때 인도의 이제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은 영국 시대 때 이후에 근대화되면서 도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구시대 방식으로 도시 계획을 해서 배수로 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생 상태도 많이 안 좋죠. 물이 안 빠져서. 인도를 덮친 최악의 홍수.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비 예보가 이어지자 인도는 결국 파키스탄과 연결돼 있는 라비강 댐의 수문을 열었는데요.
저지대인 파키스탄 쪽으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며 파키스탄 라비강 하류의 집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올해 몬순 기간 처음으로 홍수 비상경보를 내린 파키스탄. ਸੈਲਾਬ ਬਹੁਤ ਜ਼ਿਆਦਾ ਆ ਗਏ, ਇੰਡੀਆ ਨੇ ਪਾਣੀ ਛੱਡ ਦਿੱਤਾ ਜੀ। ਫਸਲਾਂ ਤਬਾਹ ਹੋ ਗਈਆਂ ਨੇ, ਘਰ-ਬਾਰ ਤਬਾਹ ਹੋ ਗਏ ਨੇ। ਰਹਿਣ ਲਈ ਜਗ੍ਹਾ ਨਹੀਂ ਸੀ ਹੈ, ਉੱਥੋਂ ਰਾਤ ਫਿਰ ਸਵੇਰ ਜਾਣ ਦਾ ਟਾਈਮ ਨਿਕਲ ਪਿਆ। 평균 9월까지 이어지는 몬순 기간, 인도와 파키스탄에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도로 위에 길게 늘어선 차들, 마치 주차장처럼 늘어서 있는데요.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이 긴 차량 행렬이 향한 곳은 국경을 맞댄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방문객들이 향한 곳은 관광지가 아닌 대형마트였는데요. 쇼핑하러 국경을 넘은 이유는 뭘까요? Ya no te da para comprar todo lo que compras acá, no te da. Ni ahí, ni la mitad de lo que compras acá.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용실과 옷가게까지 찾고 있는 우루과이 시민들. Vinimos con $100, fuimos al cambio y nos dieron 48.000 argentinos. Que con eso acá compramos ropa, nos hacemos el pelo, la nafta, comemos y bueno, compras alguna otra cosita. Allá, vos con esa plata te haces el pelo y nada más. 소위 원정 쇼핑을 감내하는 배경에는 아르헨티나의 저렴한 물가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117%에 달하지만 식품은 정부 제한으로 싼 가격을 유지 중인데요. 게다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지금 보통 한 600페소 정도 합니다. 공시 시세로 환전을 하게 되면 한 2불 50 정도 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암환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1불 20 정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물건값이 엄청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외환 위기가 심해지면서 개인 환전을 한 달 200달러로 제한했던 아르헨티나. 이에 고시 환율의 2배로 환전해주는 암시장이 성행 중인데요. 인접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의 커피 한 잔 가격이 미국 달러로 같은 값이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을 아르헨티나의 비공식 환율로 환전할 경우 같은 가격에 2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우루과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찾았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주변국들이 모두 메르코술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인접 국가에서 와가지고 생필품을 사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써야 되는 생필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싫어해요. 생필품이 더 모자라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루과이 도시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는데요. 5개월 새 170여 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Comercios chicos que ya han cerrado. Después, así los grandes están viendo qué va a hacer o cómo cambiar. Han sacado personal. 결국 원정 쇼핑을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 접경지대 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 국경 도시가 있잖아요. 멘도사라고. 칠레 사람들이 와서 할당량 이상을 사가지 못하게끔 주 조례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왜냐면 달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많아질 거예요. 네, 한편 최근 덴마크령의 페로 제도에서는 고래를 사냥하는 행사가 재개됐는데요. 이날 페로 제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도살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페로 제도 당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전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바이킹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덴마크령 페로 제도. 토르사훈 항구 앞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Behind me you can see I don't know how many whales that have been brought in from the ocean and then by these boats behind me and then here killed on the beach. 해변을 뒤덮은 고래 사체들. 그라인다 드랍이라고 불리는 페로 제도의 고래 사냥이 다시 시작된 건데요. 헬리콥터와 배의 소음으로 고래들을 해변으로 몰아온 후 갈고리로 도살하는 페로 제도 특유의 방식이죠. 매년 평균 600여 마리의 고래를 잡고 있는데요. 크루즈 여행 중이었던 관광객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 크루즈선 앞에서 고래가 죽는 게 보여지다 보니 그게 좀 화두가 돼서 기사화가 된 것 같고 페로 아일랜드 제도 측에서 이건 우리 전통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 시작했던 고래 사냥.
700년이 흐르면서 주민들에게 고래고기는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지만 사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에 서식 중인 거두고래는 약 38만 마리로 멸종 위기종이 아닌데다가 포획 숫자를 지정하고 고통 없이 도살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지속 가능한 행사로 인정했는데요. 환경단체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페로 아일랜드 제도의 자치권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따로 크게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 점점 이제 그라인드랍은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페로 아일랜드 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화 오펜하이머의 시사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비롯해서 유명 배우들이 사진 촬영만 한 뒤 돌연 시사회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You see them here earlier on the red carpet. Unfortunately, they're off to write their picket signs. Well, I stand by my colleagues. That's all I can say to you, really. 그 어떤 행사도 없이 시사회가 끝난 이유. 같은 날 미국 방송인 배우조합이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The entire business model has been changed by streaming, digital, AI. If we don't stand tall right now, we are all going to be in trouble. 한 OTT 플랫폼에서 오프닝 영상을 배우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기법으로 재구현해서 제작했는데요. 디지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위와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한 유명 드라마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커진 논란. 16만 명의 배우가 소속된 미국 배우조합은 배우들의 초상권 보호와 동영상 플랫폼 재상영 출연료 분배에 대해서 영화 제작자 연맹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시작된 거죠.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작가 조합 역시 같은 이유 때문에 파업 중이었는데요. 63년 만에 동반 파업에 약 5조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견되는 상황. 이게 더 길어지게 되면 저희 시청자들이 더 볼 수 있는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타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멈춰버린 할리우드. 급변하는 기술과 예술이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역시 물은 공짜여서 좋은 것 같아. 야, 그러게. 근데 나중에는 물 마실 때도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저 앞에 내 가방 넣어도 물이 흘러 넘치는데 무슨 물을 돈 내고 사 먹어? 에이, 그치? 네가 무슨 봉이 김선달이냐?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죠. 오늘의 물가 중개서,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이제 물을 사서 마시는 건 일상이죠. 2리터 6묶음 기준으로 2,000원대, 5,000원대, 7,000원대. 용량은 같지만 가격은 제각각 3배 넘게도 차이 나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생수들도 있습니다. 국내 생수들에 비해 값이 훨씬 비싼 수입 생수, 아기들을 위한 생수까지 나오면서 가격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흔히들 명품 생수, 고급 생수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실제로 자국에서도 비싼 가격의 생수인 걸까요? 이번 중계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납니다. 인기를 팔리는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가 있는 곳이죠. 프랑스로 슝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장인환이라고 합니다. 마트에서의 해당 생수 가격 알려주시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생수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 A사의 생수 가격은 50센트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600원에서 700원 정도? 아하, 한국에서 구매하는 값은 2배가 넘는 가격인데요. 그럼 프랑스에서도 해당 생수를 명품 생수라고 부르나요? 고급 생수라든가 그런 이미지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생수 브랜드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느끼기에는. 생수 사업이 활발한 프랑스에서는 다른 생수 브랜드에 비해서 해당 생수가 높은 값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궁금한데, 빙하수가 유명한 캐나다로 떠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마트에서의 가격, 자,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약간 생수값이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생수 같은 경우는 99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네요. 또 다른 생수도 마찬가지 한국에서의 판매 가격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물론 물 건너 물이 온 거지만 두세 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하고 반대로 비슷한 가격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 거죠? 우리 운송비라든가 관세라든가 그런 비용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죠. 캐나다 생수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하면은 아주 뭐 세계적인 좀 고급 생수다. 그걸 우리는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수의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를 넘으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페트값 상승과 여러 제반 경비가 가격을 인상시켰죠. 소비가 늘면서 물도 골라 사는 시대가 된 지금 종류도 벌써 39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 많은 물들 제각각 다를까요? 들어는 보았나 물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김정현 워터 소믈리에와 함께 알아봅니다. 미네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pH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물맛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생수의 무기질 함량에 따라 물맛은 천차만별이다? 사실일까요? 종이에 비춰보면서 투명도와 부유물도 확인해보고요. 각양각색의 물맛을 확인해봅니다. 자, 그럼 이거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천천히 음미해보면 과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다 마셔봤는데 맛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 3번을 아까 먹었을 때 가장 좀 저는 무겁고 주소나 칼슘이 많으면 달아요. 그래서 3번은 3번? 프랑스 거다. 진짜 프랑스 생수였네요. 전 이거 국산인 줄 알았습니다. 제 혀가 혀가 잘못됐어요. 1번하고 5번은 같은 물을 주신 것 같고요. 네, 저에게. 정말 같은 물인가요? 정답을 확인해보면 1번은 A 생수, 5번은 다른 생수인데요. 가격 차이도 2배가 넘습니다. 아, 틀리셨네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아까 1번하고 5번이 너무나 비슷해서요. 아니면 수원지가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수원지가 같다고요? 이거 가격이 2배 넘게 차이 나는데 이게 같은 물이라고요? 맛이 비슷하다는 두 생수, 실제로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직접 수원지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지로 적혀있는 경기도 연천군. 취수 작업이 5곳에서 가능하다는 한 생수 공장을 찾았습니다. 한 공장 하나 만들어도 상표가 여러 개가 있어. 판매자가 요구하는 대로 상호를 붙여주는 거야. 여기서 병을 만들어서 담아서 포장해서 파리띠에 다 해서 만든 제품이 나가는 거야. 뭐 정확한 건 몰라도 여러 개 저게 나가요. 해당 공장에서 생수 제작부터 포장까지 여러 브랜드의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방식인데요. 그런 브랜드 품이 저 같은 거 사보는 건 제일 싼 거. 안 같으니까. 인근 다른 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브랜드의 생수가 함께 탄생합니다. 1수원지 1브랜드 원칙이 우리나라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수원지마다 여러 브랜드에서 물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수원지는 50곳 정도지만 생수 브랜드는 그 수를 훌쩍 넘었죠. 단일 수원지가 불가능한 건데요. 그렇다면 출고 후 다른 공정이라도 더 있는 걸까요? 먹는 생물은 기본적으로 원래 화학적 처리를 못하게 돼 있고 단순 여과만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땅 속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수질, 특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브랜드 개수보다 수원지가 적다 보니 다른 브랜드의 생수여도 물의 성분은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본 것처럼 이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수는 물의 어떤 맛의 차이를 확연하게 나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랜드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생수는 이제는 우리 생활 필수제 아니겠습니까? 점점 그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하다 생수 물가까지 오르는 고물가 시대. 우리는 가격과의 전쟁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물 사 먹기도 겁나는 시대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참 많죠. 네. 일단 익지 않은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있고 또 달걀, 치즈, 우유 등 식중독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인 건 아무래도 어패류죠. 네. 특히 생선회는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생선회에 대한 속설도 참 많습니다. 그 진상 함께 확인하시죠. 고온다습한 장마철엔 식품의 신선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예방법도 넘쳐나죠. 그중에는 여름비가 내릴 때 특정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생선회 얘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회는 정말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이 의혹이 가장 달갑지 않을 곳은 아마 수산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겠죠. 후텁지근한 날씨에 비까지 내릴 땐 아무래도 손님의 발길이 뜸할 테니까요. 상인들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은 사람이 덜 돌아다니잖아요. 사람 손님 자체가 덜해요. 여름에는 또 아무래도 인식이 예전부터 워낙에 되어 있다 보니 평소에는 잘 먹다가도 비만 오면 괜히 꺼려지는 생선회. 그 첫 번째 이유는 습도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공기 중에 수분이 너무 많다 보니 세균에 오염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죠. 쉽게 말해서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생선회의 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 어패류를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널리 알려진 균이 있는데요. 바로 비브리오입니다. 그 정체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오염된 날생선을 자칫 잘못 먹었다간 급성 위장염에 걸리는 건 예산일이고 폐혈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비슷한 보도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습도는 아주 큰 영향은 없어요. 습도가 회의 신선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문과 달리 미미한 걸까요? 넙치살에 그 식중독균을 접종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서 이제 세균 수가 얼마나 증식하는지 실험을 해봤었는데 같은 온도에서 습도만 40, 70, 90으로 달리해 세균수를 관찰한 결과 실제로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사실 습도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상승 효과는 나타날 수는 있겠죠. 온도에 그 습도가 영향을 줘서 더 빠르게 식중독균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는 있겠죠. 네. 습도가 높다고 생선회의 세균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건 희박한 이야기였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비가 내리면 바닷물이 순환되어 가장 낮은 층에 있던 세균이 올라오게 되고 이 세균을 먹은 생선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주장. 흔히 바닷속이 뒤집혔다라고 말하죠. 비가 오면 저층에 자리 잡고 있던 균이 위로 솟아올라 횟감이 덜 신선하다는 게 사실일까요? 자, 먼저 용승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용승작용이 일어나면은 바닥에 또는 아래층에 가라앉아 있는 물질들이 해수와 함께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죠. 심층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이 현상은 원래 황금어장에서 목격되곤 하는데요. 연안에서 만일 바닥에 저층에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은 표층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용승이 되어 올라온 오염물질을 먹이로 섭취한 생선을 우리가 회로 먹을 경우 일각에선 배탈과 설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식조리사를 직접 만나 그 진상을 속 시원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바닷물에 비브리오 같은 균이 증식하기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화로를 먹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데요. 이 안쪽에 이제 동맥이 있어요. 동맥이 있어서 이제 동맥에 있는 피를 다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수, 이 안에 골이 있어요. 세균이 화로를 오염시키더라도 살점인 근육 안까지는 침입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식중독에는 왜 걸리는 걸까요? 장이라든지 뭐 아감이라든지 이런 노출된 부분에는 오염되죠. 오염되지만 그것이 이제 속까지, 살속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단, 세균이 아가미, 껍질, 비늘, 내장에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회를 뜰 때 위생적인 조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소문 속 용승작용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데 과연 그게 뭘까요?
비가 오면은 영승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비는 뭐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용승작용이 걱정돼서 굳이 생선회를 먹지 않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조리자는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도구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고 그 후에는 민물에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여름철에는 웬만하면 껍질째 먹는 회는 삼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에 회를 먹으면 좋은 이유가 있다고요? 서비스를 좀 한 가지라도 더 줄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회만 달랑 줬는데 그날은 뭐 초밥을 몇 개를 더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비 오는 날 오시면 식당에 손님도 없어서 더 좋아요. 오히려 대접 같은 데서 드실 수 있죠.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비 오는 날에도 생선회를 먹어도 되고요. 이런 날에는 오히려 특급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맛있는 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고요? 가리지 마. 정수리까지 빈틈없이 예쁘니까. 여자에겐 여자를 위한 탈모 샴푸를. 려 루트젠. 생각 카라. 수분이 많은 한국인의 음식. 이렇게 줄여서 버리는 수분 제로 기술을 생각 카라. 수분을 제로로 처리를 제대로. 스마트 카라.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후끈후끈. 별이 5개 후끈후끈.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한 집에 거실에 소파까지.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생선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바로 이 안에 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 생선회 가는데 따라오는 이것,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즙을 생선회에 고르게 뿌린 다음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레몬을 뿌리는 이유도 아시나요? 생선의 비린내는 약알칼리성인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성인 레몬즙을 뿌려주면 중화가 돼서 비린내가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는 건데 비린내 제거는 물론 상큼함도 더하는 레몬. 뿌려서 좋은 점만 있을까요? 살에 있는 단백질하고의 그 어떤 pH의 영향의 반응성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서 변성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 확인해 봤습니다. 2점의 회를 준비하고 한쪽 회에만 레몬을 뿌려주었습니다. 자, 실제 생선회에 레몬즙을 뿌리면 하얗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꼬들꼬들 씹히는 화로의 제맛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어렵겠죠. 맛을 위해 뿌렸던 레몬이 오히려 맛을 해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생선마다의 고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즐기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즐긴다면 좀 아깝잖아요. 레몬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양념장에 짜는 것도 방법이겠죠. 날씨가 어떻든 맛있고 안전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내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시원한 동해바다가 반겨주는 강원도 속초시. 이른 아침부터 수산 경매시장에는 갓 잡아온 생선들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아주 특이한 생선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대구 횟대부터 삼색이까지. 하지만 오늘 주목을 받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맛있죠, 시원하게. 맛있죠. 이게 매운탕 끓이면 그저 그만인데. 요건 대구. 대구요? 네. 속초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살아있는 대구. 이야, 생대구는 처음 보는데요. 살아있는 대구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팔려나간다고요. 요즘 나는 대구는 방망이 대구라 그래요. 방망이 대구? 예. 방망이 많아다고 방망이 대구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잡히는 대구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겨울에 잡히는 큰 대구만큼이나 맛있다고요. 여름 제철 대구는 실하고도 쫀득한 살맛이 일품인데요. 겨울에 큰 대구는 이제 알이나 애가 생겨서 그쪽으로 영양분이 빠져나가요. 근데 여름에는 알이나 애가 없어서 더 진하고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자, 이게 바로 겨울 대구입니다. 크기가 일단 어마어마하죠. 겨울 대구가 특히 맛있는 이유는 이 빵빵한 뱃속에 들어있는 대구의 알과 수컷의 정수인 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구의 살맛이 제대로 오르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아우, 살에 윤기 도는 거 보세요. 살이 아주 탱글탱글해 보이는데요. 여름 대구탕은 국물이 특히나 시원하고 또 감칠맛까지 뛰어나다고 하네요. 이렇게 푹 끓여낸 시원한 생 대구탕의 맛 어떠세요? 어우. 말이 필요 없겠죠? 시원한 국물 맛에 그야말로 무아지경인데요. 대구도 맛있고요. 이게 국물이 시원해가지고 이게 약간 이열치열 느낌으로 이게 쭉쭉 들어가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목욕탕 들어가서 시원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숯불에 구운 대구구이인데요. 여름 대구는 살이 단단하고 차지다 보니까 이렇게 구이로 구워도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탄력 있게 익습니다. 이건 뭐 꼭 장어 같죠? 좀 신기하네요. 대구 구이는 어떤 맛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살이 탄탄해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맛있는 대구는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3시, 속초시 청호항의 조업 현장입니다. 대구잡이 경력 50년 차 선장님을 만났는데요. 비가 오는 날도 조업을 나가세요? 예, 나갑니다. 풍랑 주의보만 안 떨어지면 나갑니다. 자, 여름 대구를 잡으러 출발! 포구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바다까지 나가는데요. 대구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그물로 잡습니다. 과연 오늘 대구가 얼마나 잡힐지 궁금한데요. 선상에는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수심 약 150m 정도에서 올라오는 그물을 당기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오늘의 주인공 나왔어요. 이게 방맹이에요? 정말 방망이 닮았나요? 방망이보다 큰 거 같은데요? 웬만해요. 뭐 생긴 게 또 방망이 같이 생겨서 방망이 대구라 그래요. 얼핏 비슷하긴 하네요. 별명 참 잘 지었죠? 밤새 조업이 계속됩니다. 그물에 대구들이 가득 올라오는데요. 그거다. 이번에는 제법 큰 놈이 걸려들었습니다. 이열치열, 강원도 속초 시민들이 여름을 거뜬히 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대구 덕분이라고 합니다. 기력 회복에 좋은 양질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해서 한여름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름 대구가 줄줄이 잡혀 올라오는데요. 이거 보세요. 어느새 선상에는 반 이상의 그물들이 갖춰졌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조업 꽤 성공적인데요. 하루 평균 100마리 이상의 대구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만 먹는 대구인 줄 알았는데 여름에 잡히는 대구가 신기하긴 하네요. 하지만 곧 여름 대구 시즌이 끝난다니까 늦기 전에 서둘러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제 얼마 안 되면 끝납니다 이게. 5월달부터 5월달부터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월. 예, 8월 중순까지. 요즘 잡히는 여름 대구들은 12월에서 2월에 태어난 대구들인데요. 이 여름이 지나가면 대구들은 먼 바다로 이동했다가 겨울 산란철이 돼야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전에는 뭐 한 200마리씩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은 양이 많이 줄었어요. 점차 바다에서 잡히는 것들이 줄어서 걱정이라는 선장님. 지난 50년 동안 바다에서 때가 되면 만나왔던 대구를 오래오래 보고 싶다는데요. 아우, 큰 입 좀 보세요. 국내산 대구 구별법이 있다고요. 좀 볼까요? 일단 몸 길이가 짧고요. 국내산 대구 같은 경우 등 높이가 높고 배는 은백색을 띈다고 하네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겠네요. 오늘 2시간의 조업 시간 동안 약 70마리의 대구를 잡았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다른 날보다는 많은 양을 잡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선상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은 상황. 그러니까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좀 날까 싶어가 또 나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고기가 좀 올라오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러다 받아내는 거예요.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그렇게 50년을 살아왔습니다. 힘든 조업 후 특별한 대구 요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속초에서 예부터 먹어온 향토 음식이라고요. 탕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아니 이게 뭔가요?
있습니다. 대구 간장조림. 네, 여기 강원도 사람, 속초 사람들이 주로 해서 드시는 메뉴인데요. 아주 칼칼한 게 맛있어요. 짭조름하면서 칼칼한 맛을 자랑하는 대구 간장조림. 대구 밥상이 거하게 차려졌네요. 잡놀 고생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박수. 와, 간장 양념에 푹 졸여진 대구 한 덩이씩 가져갔는데요. 이거 속풀이도 되고 밥 반찬도 되고 욕심난다. 진짜 맛있겠어요. 간장조림도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네 아주 그냥. 속초 여름 대구 최고. 대구의 재발견. 여름에는 살맛이 잔뜩 오르고 방망이를 닮아 방망이 대구라는 귀여운 별명까지 지닌 동해의 여름 대구. 오늘도 맛있는 먹자포구였습니다. 이미 있던 땅에 깃발을 꽂은 순간 신대륙이 되었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날 때 새로운 작품이 되었지. 일상의 말들이 놀라운 음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나타도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디에지. 여러분, 신협 행복내비 켜세요. 어부어부어부바. 노준비 행복내비 켜세요. 안심 출산 행복내비 켜세요. 행복은 때 행복내비 켜세요. 그럼요. 행복 내비게이션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켜세요. 행복 내비게이션. 평생 어부바 신협. 그칠 줄 모를 것만 같던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는 주말부터는 다시 장마가 시작됩니다. 네.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취한 밤에도 서로를 찾지 않기로 해요. 괜찮기로